우리나라 삼국지. 제12부 두로가 왕을 죽이다. 서력 44년 고구려에 사는 대무신왕이 제위 27년 만에 세상을 왕의 동생 해색주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명이 짧아 5년 만에 생사를 달리하자 서력 48년에 대무신왕의 아들인 태자 해우가 고구려 제5대 임금으로 등극하니 바로 모본왕이다. 해우는 어릴 때부터 왕후 송씨가 애지중지 키운 탓에 안하무인의 성격이 포악했다. 해우는 왕후의 힘을 믿고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붙잡아다 함부로 매질을 했다. 그래서 모든 궁인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태자 시절 어느 날 궁에서 노는 것도 무리해진 해우는 사냥을 간다는 핑계로 몇몇 신복을 데리고 궁을 빠져나갔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솟아가는 춘삼월의 따뜻한 봄날이라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산과 강들이 한껏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해우 일행이 말을 타고 도성을 빠져나와 산길을 달리고 있을 때 멀리 장정들이 호위하는 수레 한 차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수레를 치장한 것을 보아하니 어느 귀족집 부인의 행차인 듯 했다. 해우가 호기심이 생겨서 천천히 뒤를 따르고 있는데 앞서가던 수레가 갑자기 멈춰섰다. 해우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며 수레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수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장정들은 잠시 쉬었다 가려는지 각자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장정들은 해우를 알아보고 모두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해우는 멀어져가는 수레를 실컷 쳐다본 후 돌아서서 장정들에게 물었다. 누구의 행차더냐? 우두머리로 보이는 유난히 얼굴이 검은 무사가 대답했다. 대사장 물돌의 딸인 수양아 씨의 행차이옵니다. 용장으로 이름난 물돌의 딸 수양이라면 이미 소문이 자자한 도성 제1의 미인이었다. 해우는 수레에 타고 있던 여인이 수양이란 말을 듣고 욕정이 불같이 일어났다. 어인일로 이같이 궁벽한 산속에 행차하셨다란 말이냐?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산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 하여 나왔사옵니다. 해우는 겉으론 짐짓 근엄한 척하며 말했다. 그런데 아씨를 모시는 행차가 이리 소홀하단 말이냐?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일 맹수나 초적들이라도 만나면 어찌한단 말이냐? 안 되겠다. 내 친히 아씨를 호위해야겠다. 장정들은 돌연 아연실색했다. 아무리 태자라 하지만 어염집 처녀를 외간 남자와 함께 있게 할 수는 없었다. 한 장정이 나서서 난찬 얼굴로 말했다. 그건 아니 될 일이옵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엄연히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장정의 말에 심사가 뒤틀린 해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호통쳤다. 네가 감히 태자인 나를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해우는 다짜고짜 칼을 뽑아 단칼에 장정을 비었다. 동료가 무참히 죽는 것을 본 다른 장정들은 몸서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해우는 장정들을 비웃으며 수레의 향방을 찾았다. 수양은 이때 수레를 타고 가다가 뒤따르는 무사들이 보이지 않자 잠시 수레를 멈추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몸종을 데리고 산언덕에 올라 들꽃 사이를 헤치며 봄 기운을 한참 즐겼다. 해우는 신복들과 함께 말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고개에 수레가 보였다. 그는 말을 몰아 수레 있는 데까지 갔다.
해우는 가까이 다가가서 수레의 휘장을 젖혔다. 그런데 수레 안에 있어야 할 수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해우는 신복들을 풀어서 수양을 찾게 했다.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해우는 신복 둘을 데리고 주변을 살피기 위해 길을 벗어나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 오르니 들꽃이 만발한 평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들꽃이 발산한 은은한 향기가 사람들의 춘심을 더욱 흔들었다. 해우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다 보니 저 멀리 들꽃 사이에서 두 여인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해우는 타오른 욕정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그녀들에게 접근해 갔다. 이때 수양은 위험이 닥쳐오는지도 모른 채 몸종과 함께 들꽃 사이를 헤치며 봄 내음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그런 수양의 자태는 어떤 들꽃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옷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다. 해우가 다가서자 수양의 몸종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수양이 돌아보니 소름이 끼칠 정도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가 입을 반쯤 벌린 채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겁을 집어먹은 수양은 얼른 자리를 피하려 돌아섰다. 그러자 해우가 재빨리 수양의 앞을 가로막았다. 겁내지 마시오. 나는 이 나라의 태자 해우요. 해우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수양은 더욱더 두려움이 커졌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잠시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해우가 앞으로 다가서자 수양은 화들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뒤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해우가 쫓으려 하자 다급해진 몸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해우는 몸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열에 들뜬 목소리로 수양을 향해 소리쳤다. 아니, 이야기 좀 하자는데 도망가는 건 무슨 경우요? 수양은 얼마 도망가지 못해 쫓아온 해우의 신복 두루에게 붙잡혀서 끌려왔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이리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수양은 발버둥 쳤지만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해우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해우는 짐승같이 그 자리에서 수양을 덮쳤다. 수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다. 이를 깨닫자 수양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도끼가 분출됐다. 수양은 순간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해우를 밀쳐내고 꾸짖었다. 한나라의 태자께서 어찌 이런 흉악 무도한 짓을 한단 말이오? 해우가 잠시 주춤하자 수양이 강단 있게 나왔다. 내가 이 나라의 대신인 물돌의 딸이란 거 알고 있소? 왕자의 도리가 엄연하거늘 하늘의 진노가 두렵지 않소? 수양은 해우를 준엄하게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욕정의 눈이 먼 해우에게 도를 밝혀 따지는 것이 통할 리 없었다. 남녀가 운우의 정을 나누는데 법도는 따져 무얼 하겠느냐? 수양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해우의 무지막지한 완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욕심을 채운 해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후를 자리를 떴다. 흩어진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해우를 피해 달아난 수양의 장정들은 급히 본가로 달려가 해우가 나타나 벌린 일을 물돌에게 고했다. 물돌은 해우란 이름을 듣고 수양에게 사고가 났음을 직감했다. 물돌은 황급히 말을 달려 숲을 향했다. 물돌이 숲속 들판에 도착해보니 수양은 정신을 잃었는지 풀밭 위에 누운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물돌은 덜컥 겁이 나서 소리치며 황급히 뛰어갔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에 수양이 힘겹게 눈을 뜨더니 허공을 바라보며 차갑게 되뇌었다. 내 반드시 내 놈의 사지를 찢고 피를 말리리라. 그녀의 눈가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신창이가 된 딸의 모습을 본 물돌은 하늘을 우러러 원망했다.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입니까? 물돌은 딸을 보듬어 안으며 맹세했다. 내 기필코 해우에게 복수하리라.
그 일이 있은 후 궁에 돌아온 해우는 한동안 궁박 출입을 삼갔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물돌의 복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물돌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자 해우는 물돌이 자신의 지위에 겁을 먹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라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해우의 오판이었다. 해우에게 봉변을 당한 수양은 한동안 후원에 있는 자기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물돌은 딸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자칫 상처를 더 깊게 만들까 두려워 말없이 지켜만 보았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가 한 달 정도 지속되었을 무렵 드디어 수양이 방 밖으로 나와 아버지인 물돌에게 왔다. 그녀의 얼굴에서 굳은 결의가 느껴졌다. 아버님, 소녀는 고추대가 제사에게 시집가겠습니다. 물돌은 수양이 지난 일의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겼다. 한 달 동안 제 방에만 처박혀 있다가 나와 첫마디에 시집가겠다는 것도 놀라웠지만은 남편감으로 지목한 사람이 나이 많은 제사란 것이 더욱 놀라웠다. 제사는 유리명왕의 막내 아들이고 고추대가의 지위에 있었지만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비록 그가 상차한 지 오래되어 혼자의 몸이라고는 하지만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물돌의 반대에도 수양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수양에게 두 손을 든 물돌은 매파를 보내어 혼담을 꺼냈다. 제사 역시 수양의 미모를 듣고 있었기에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치르게 됐다. 첫날 밤 제사는 수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과 같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어찌 나 같은 늙은이와 혼인할 마음을 먹은 거요? 수양은 맑은 눈으로 제사의 시선을 받으며 대답했다. 서방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수양은 자신이 겪었던 해외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우보다 훌륭히 키우겠습니다. 저는 단지 고구려의 왕실을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내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소. 하지만 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부인께서 알아서 하시구려. 제사는 넓은 아량으로 수양을 감쌌다. 혼인한 지 몇 년 만에 수양은 잘생긴 사내아이를 낳았다. 수양은 아이의 이름을 어수라 짓고 정성을 쏟아 키웠다. 대무신왕은 엇나가는 해우를 혼내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왕은 비로소 해우를 태자로 삼은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왕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은밀히 동생인 해색주와 좌보 송옥구를 불렀다. 짐이 태자를 보니 아무래도 나라를 이끌 만한 그릇이 못 드는 것 같소. 그래서 해색주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좌보는 해색주를 잘 보필해 주기를 바라오. 이 말을 들은 해색주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했다. 어찌 태자를 두고 제가 왕위를 잇는단 말씀이옵니까? 그러자 대무신왕이 간곡히 부탁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한나라의 대왕이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과 같다. 만일 선장이 변변치 못하다면 그 배는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얼마 후 대무신왕이 죽자 좌보 송옥구는 왕의 유훈을 받들어 해색주를 왕으로 옹립했다.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왕후 송씨와 해우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신하들이 모두 해색주를 지지했으므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서력 44년에 해색주가 왕위에 오르니 바로 고구려 4대 왕인 민중왕이었다. 민중왕은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병약해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 이를 걱정한 송옥구가 전국의 명약을 구해 왕에게 바쳤으나 별달리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민중왕 4년 여름이었다. 왕이 휴양차 민중원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석굴을 발견했다. 왕이 호기심이 생겨 안에 들어가 보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 민중왕은 석굴이 하늘과 자신을 이어주는 공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중왕은 주위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죽거든 능묘를 만들지 말고 저 석굴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민중왕은 자신의 천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 후 민중왕이 병석에 눕자 태우 송씨는 속으로 퀴즈를 물었다. 민중왕만 죽는다면 이제 더 이상 해우가 왕위에 오른 것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서력 48년에 민중왕이 세상을 보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태우 송씨는 해우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5대 임금인 모본왕이었다. 해우가 왕위에 오를 무렵 고구려는 북으로 부여를 굴복시키고 남으로 낙랑국을 멸망시켜 해수 일대까지 영토를 넓힐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이제 고구려에 대적할 만한 세력은 서터의 한나라뿐이었다. 모본왕은 한나라를 제압하고 천하의 1인자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이에 대비해 군사를 조련했다. 드디어 때가 오자 모본왕은 흉노와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공격했다. 이때 고구려는 요동, 요설을 지나 화북에 화평, 어양, 상곡, 태원 등지까지 쳐들어가서 고구려의 위세를 한껏 높였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한나라는 장군 채동을 요동 패수로 삼아 고구려군에게 맞서려 했지만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한나라 조정은 하는 수 없이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막대한 세공을 고구려에 바치겠노라 화평을 거래했다. 모본왕은 한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를 돌렸다. 서방의 한나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모본왕은 더욱 거만해져서 어디서든 꺼리낌 없이 행동했다. 모본왕은 정사는 뒷전인 채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전국에서 뽑아온 미녀들을 끼고 앉아 주색 잡기의 여념이 없었다. 뜻있는 신하들이 나서서 간했지만 모든 목숨을 잃거나 벼슬을 떼이고 낙향을 해야만 했다. 좌보 송구가 보다 못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원성이 자자하옵니다. 왕이란 모름지기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잔치를 거두시고 백성들을 살피셔야 하옵니다. 모본왕은 지난날 송옥구가 왕명이랍시고 태자인 자신을 밀어내고 숙부인 해색주를 왕위에 옹립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워낙 나라에 공이 많고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는 신하였기에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모본왕은 기회다 싶어 화를 내며 송옥구를 무섭게 꾸짖었다. 좌보는 지금 짐을 가르치야 하는가? 이는 신하의 본분을 잊고 왕을 능멸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짐은 이를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이 자를 끌어내어 내쳐라! 모본왕은 노신인 송옥구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벼슬을 뗀 후 귀양을 보냈다.
송옥군은 군사들에게 끌려가며 탄식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모본왕의 비유를 맞추는 간신배들만이 남게 됐다. 모본왕은 날로 퍼져갔다. 그는 말에 오를 때 시위를 엎드리게 해서 밟고 올라탔고 누울 때도 시위들을 눕게 하고 그들의 몸을 묘와 베개로 삼았다. 이때 만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화살을 쏘아 죽였다. 그러자 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 하루는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대스자 물돌도 그 자리에 끼어앉아 있었다. 모본왕은 취기가 돌자 옛일이 생각났는지 물돌을 가까이 불렀다. 나로 인해 그대의 딸이 신세를 망쳤건만 그대는 어찌 나에게 불평 한마디 없어? 모본왕의 질문엔 조롱기가 다분했다. 물돌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른 불덩이를 누르고 웃는 낯으로 대답했다. 신하는 모름지기에 임금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폐하께서 저의 여식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장 그 아이를 바쳤을 겁니다. 하지만 신이 어리석어 이를 헤아리지 못해 폐하를 수고스럽게 했으니 송구스러울 따름이옵니다. 모본왕은 물돌의 대답에 감격했다. 왕은 비로소 물돌에 대한 의심을 풀고 관직을 높여 태대세자로 삼았다. 이날 잔치에서 모본왕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잔치를 일찍 파하고 내궁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신하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왕의 시위 중에 두로란 자가 있었는데 태자 시절부터 모본왕을 따르던 신복이었다. 그는 용력이 세고 무예가 전륜했는데 특히 장검을 잘 다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검두라고도 불렀다. 두로는 평소에 물돌의 무공을 흠모했지만 지난날 모본왕이 수양을 욕보이는 데 도움을 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꺼려했다. 그런데 잔치에서 물돌의 말을 듣고 나니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두로가 왕을 침소로 모신 후에 돌아와 보니 물돌이 그때까지 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물돌은 딸이 폭행을 당한 이후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호시탐탐 왕을 시해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함께 거사를 일으킬 동지가 있어야 했다. 물돌은 두로가 모본왕을 크게 겁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물돌은 두로에게 흉금을 털어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물돌은 우선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내 예전부터 그대와 어울려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네. 하지만 그대가 폐하를 모시느라 늘 바빠서 정할 기회를 잡지 못했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하는 게 어떻겠는가? 두로는 이미 물돌에 대한 의심을 풀었으므로 흔쾌히 승낙했다. 두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며 담소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물돌의 집에 이르렀다. 물돌은 두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물돌은 하녀들을 시켜 술상을 내오게 했다. 술이 여러 순배 돌자 물돌은 짐짓 취한 척하며 두로에게 말했다. 내가 허리가 아프니 당신 배 좀 빌립시다. 당신 배 좀 베고 누워야겠소. 물돌이 두로의 배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조롱하자 두로가 화를 참고 점잖게 타일렀다. 아니, 손님에게 이 무슨 결례란 말이오? 술버릇이 과히 좋지 않으시구려. 물돌은 여전히 취한 척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듣기로 폐하의 이부자리나 다름없는 몸이라 하던데 내게 잠시 빌려주는 게 무엇이 대수라고 이러는가?
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냉소를 띠고 말했다. 내가 어리석어 포악한 왕을 섬겼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니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소. 허나 그대는 딸 문제로 나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오. 이 말을 듣자 물돌은 화를 참을 수 없어 얼굴이 시뻘겋게 붉어졌다. 물돌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본 둘은 금방 후회했다. 술김에 나온 말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의복을 한껏 차려입은 한 귀부인이 들어왔다. 귀부인은 영문을 몰라 쳐다보고 있는 둘을 싸늘하게 꾸짖었다. 네가 시위로서 왕을 포악하다였으니 역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내일 당장 폐하께 고해 너의 목을 베고 삼족을 멸하리라. 둘은 술이 확 깼다. 만일 자신이 한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다. 둘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둘은 이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저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귀부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둘은 고개를 들고 눈에 힘을 주어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순간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신은 수양 아씨가 아닙니까? 둘은 지난날 절망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수양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무도 아름다운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들이었기에 더욱 강렬하게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수양은 그때 죽었다. 난 그저 수양의 외로운 혼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 사람일 뿐이다. 수양의 감정이 실리지 않은 냉담한 대답이 오히려 두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둘은 해우의 성폭행 사건이 있은 후 수양이 고추대가 제사와 결혼했기에 모든 것을 잊고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수양이 오늘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둘은 수양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 당시에 태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아씨께 고통을 드렸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뒤에 죄책감으로 인해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네가 그처럼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둘은 간곡하게 말했다. 해우의 목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수양의 목소리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두루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수양이 단단히 못을 박았다.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이니라. 자세한 얘기는 내 아버님께 듣도록 해라. 수양은 할 말을 끝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다. 물돌이 두루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무엇을 그리 망설이는가? 고인이 말하기를 만일 나를 위로하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 하지 않았는가? 지금 왕이 무도하여 사람을 벌레 죽이듯 하니 백성의 원수라 아니할 수 없네. 자네가 수양의 뜻을 쫓아 거사를 도모한다면 그것은 자네 일심뿐 아니라 백성을 위한 일이 되지 않는가? 대의 명분을 내세운 물돌의 설득은 두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 어차피 이대로 가면 나 역시 언젠간 포악한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선술에 서서 왕을 죽이리라. 결심을 굳힌 둘은 물돌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이리하여 두루가 왕을 시하면 물돌이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일이 되자 둘은 품에 칼을 지니고 왕에게 나갔다. 왕은 평소와 같이 둘을 불러 깔고 누웠다. 둘은 왕이 잠들기를 기다려 품에 간직한 칼을 뽑아 왕을 찔렀다. 모범나은 비명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죽었다. 둘은 왕의 목을 베어들고 침소 밖으로 뛰쳐나와 외쳤다. 내가 무도한 왕을 죽였다! 때를 맞춰 물돌이 수하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쳐들어가니 아무도 나서서 막는 자가 없었다.
궁성을 점령하고 모본왕을 따른 세력을 토성에서 완전히 몰아낸 물돌은 대신들과 의논해서 유리명왕의 막내 아들인 고추대가 제사를 왕위에 세우려 했다. 하지만 왕위의 뜻이 없었던 제사는 많은 나이를 핑계로 끝내 고사했다. 고추대가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니 사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오. 그러니 그의 아들인 어수를 왕으로 옹립합시다. 물돌은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제사 대신 그의 아들 어수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물돌의 눈치를 살피던 대신들은 앞다투어 이에 찬성했다. 이리하여 어수가 서력 53년에 왕위를 계승하게 됐으니 그가 바로 고구려 제6대 왕인 태조대왕이다. 이때 어수는 7살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어머니인 부여태후 즉 수향이 수렴 청정을 했다. 어수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어질고 총명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서력 55년 태조대왕 3년 태후는 대무신왕의 서방도모란 웅대한 뜻을 이어받아 후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요서지방까지 진출하여 10여 곳의 성을 쌓고 고구려의 위명을 온천하에 떨쳤다. 태조대왕 4년 동옥저의 거수 해오르는 고구려의 정변이 일어나 어린 임금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음락들을 은밀히 선동하는 한편 군사를 크게 양성했다. 해오르는 이 틈에 고구려의 반기를 들어 장차 동옥저를 크게 일으키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해 고구려에 바치는 공물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고구려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였다. 동옥저가 공물을 보내오지 않자 태조대왕은 사신을 해오로에게 보내 크게 꾸짖었다. 어찌 올해는 공물을 보내지 않는가? 이것은 짐을 능멸하고 우리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다. 해오로는 사신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돌아가서 내 말을 똑똑히 전하라. 더 이상 동옥저는 고구려의 속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어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해오는 이미 일전을 불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태조대왕은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다. 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감히 동옥저 따위가 우리를 멸시하다니 그냥 둘 수 없다. 그때 발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태후가 말했다. 게다가 동옥저는 비옥한 농토와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과 식량 등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저들은 오래도록 우리에게 대항하기 위해 군사를 양성했다 하니 저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가만히 둘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러니 군사를 파견해서 동옥저를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의 성과 읍으로 삼아야 할 것이오. 태조대왕은 부여태후의 말을 듣고 누구를 장수로 파견할지를 논의했다. 그때 우도가 나서며 아뢰었다. 저에게 기병 5천만 주시면 해오로를 쳐서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우도는 대무신왕 때 귀부한 매구곡 사람인 상수의 종제로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장수였다. 우도의 시원스러운 장담을 듣고 태조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출병을 허락했다. 우도는 군사를 이끌고 개마대산을 지나 강을 따라 나아갔다. 고구려군이 강을 따라 동옥저로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은 해오로는 성을 더욱 튼튼하게 방비하는 한편 이웃음락의 군사들을 모두 끌어모았다. 동옥저 땅에 당도한 우도는 옥저성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곳에 진영을 치고 종제인 위수와 논의했다. 저들이 옥저성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을 듯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위수가 윤기가 흐른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먼저 적은 군사로 성을 치는 척하다가 후퇴하면 저들은 우리를 얕보고 성문을 열고 쫓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평화로 유인하여 대치하십시오.
저들이 자랑하는 보병은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기병을 앞세운 말갈군동과 싸워본 경험이 많아 긴 창을 이용한 전법에 익숙하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병들이 저들이 자랑하는 장창 부대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벌판까지 저들을 유인해낸 다음 싸움에 패한 척 후퇴해서 그들을 숲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산길 양편 수풀에 미리 복병을 숨겨두고 있다가 저들이 우리의 계략에 말려들어 산길로 들어서면 측면에서 기습을 하면 됩니다. 저들의 장창부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나뭇가지가 울창한 숲속에서 장창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사옵니까? 우도는 위수의 말을 옳게 여겼다. 우도는 군사를 나누어 위수에게 3천의 보병을 주어 수풀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2천의 기병을 이끌고 옥저성으로 쳐들어갔다. 옥저성 밑에 이른 우도는 성을 향해 외쳤다. 무도한 헤어로는 듣거라! 우리 고구려와 옥저는 대대로 서로를 돌보며 우위를 다져왔는데 너는 이를 한순간에 깨뜨렸다. 또한 너는 조상의 뜻을 저버리고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업에 종사해야 할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군사로 만들었다. 이는 나라 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요 백성들의 신망을 포기한 것이다. 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를 징치하려 하니 빨리 성문을 열고 나와 목을 길게 내리도록 하라! 말을 마친 우도는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공격했더라. 허나 옥저성은 난공불락이어서 성벽을 기어오르던 고구려 군사들은 성 위에서 날아온 화살과 돌멩이를 맞고 적지 않게 피해를 보았다. 우도는 짐짓 전군에 후퇴 명령을 내렸다. 우도의 군사들은 해오를 흐트러뜨린 채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오는 이것이 고구려군의 계략이라는 것도 모른 채 기뻐하며 군사를 모두 이끌고 고구려군을 추격했다. 우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달려 벌판에 도착했다. 우도는 일단 기병들의 대우를 정비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잠시 후 해오루가 이끄는 옥저군이 벌판에 나타났다. 해오루는 우도의 군사가 대형을 짜고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기병을 내세워 우리에게 저항하려나 본데 평야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해오루는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 거마대형으로 서게 했다. 끝이 뾰족한 장창을 든 군사들이 자세를 갖추었다. 만일 말들이 그대로 쇄도해 온다면 결국 창에 꿰어 쓰러지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본대의 양편으로 반월창을 든 군사들이 넓은 간격을 유지하며 흩어져 포진했다. 반월처럼 휘어진 창날은 말의 다리를 잘라 기마병을 쓰러뜨리기에 유용했다. 옥저군의 군세가 멀뚱하여 고구려군은 심히 위축되어 보였다. 고구려군이 공격을 선뜻 해오지 않자 해오루는 안달이 나서 진격명령을 내렸다. 옥저군은 간격을 유지한 채 장창을 들고 고구려군에게 육박했다. 고구려군은 옥저군을 맞아 싸우다가 못 이기는 척 뒤돌아 후퇴하기 시작했다. 옥저군은 신이 나서 함성을 지르며 고구려군을 쫓았다. 고구려 군사들은 고갑지겁 도망치며 산길로 접어들었다. 해오는 고구려 군사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군사를 독려하며 바짝 따라붙었다. 옥저군의 후위까지 산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갑자기 북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고구려 복병들이 창을 던지고 화살을 날리며 공격해들었다. 예기치 못했던 기습을 당한 옥저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몸을 피해 허졌다. 하지만 고구려군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 옥저 군사들은 갈팡질팡하다 맹수의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고구려 군사들의 창날을 맞고 쓰러졌다. 해오루는 기마전만 생각하고 장창부대를 동원했다. 장창병은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는 무수한 나뭇가지와 덤불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었다. 결국
옥저 군사들은 무거운 장창을 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함정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은 해울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활로를 뚫게 했지만 용맹무쌍한 고구려 군사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해오르는 이 전투에서 생을 달리했다. 우도가 동옥절을 평정하고 돌아오자 고구려의 영토는 이제 동으로 바다에 이르고 남으로 폐수를 넘게 됐다. 이후로 고구려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태후를 모시고 고안현에 가서 고기잡이를 구경했다. 이때 한 늙은 어부가 왕 앞에 나와 고했다. 폐하의 성덕이 하해와 같아 저희가 근심 없이 고기를 잡으며 살 수 있사옵니다. 얼마 전 낚시에 걸린 물고기 중에 생김새가 괴이한 것이 있어서 이를 폐하께 바치옵니다. 어부가 올린 것을 보니 붉은 날개가 달린 하얀 물고기였다. 왕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참 물고기를 쳐다보다가 옆에 시립하고 있던 우도에게 물었다. 이는 필시 신물이 틀림없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우도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뢰었다. 물고기는 본시 물에서 사는 생물인데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물을 벗어나 넓디 넓은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라는 의미옵니다. 또한 흰색은 서쪽을 나타내므로 곧 서방으로 진출하리라는 전조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아울러 보면 폐하의 위명이 멀리 서토까지 널리 미치리라는 하늘의 계시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기뻐했다. 태후는 우도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왕에게 말했다. 이제는 폐하께서 장성하시어 충분히 나라를 책임질 연치에 이르렀으니 미혹한 어미는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날까 하오. 오늘 징조를 보니 고구려 왕실의 앞날이 밝은 듯하여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태후가 섭정에서 물러나고 태조대왕의 친정이 시작됐다. 태조대왕은 대무신왕의 선치를 본받아 백성들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여름에 홍수가 져서 수해를 입은 백성들이 늘어나면 왕은 직접 국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한편 치수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메뚜기떼로 인해 곡식농사가 피해를 입으면 직접 순행을 나서서 백성들을 위로했다. 또한 어려운 백성들을 생각해 자신도 거친 베옷을 입고 조밥을 먹으며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를 보고 감동한 백성들이 왕을 믿고 생업에 매진하니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히 차고 풍년가가 흘러나갔다. 고구려가 살기 좋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이웃나라에서 귀부해 오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다. 이때 갈사왕의 손자 도두 또한 갈사국을 들어 귀부해 왔다. 도두는 태조대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평소에 폐하의 성덕을 흠모해 오다가 이제야 나라를 들어 바칩니다. 폐하의 보살핌 속에 갈사국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소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우리와 갈사국은 형제의 나라가 아닌가? 형제가 서로 힘을 합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대를 우태에 봉하니 짐을 도와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하라. 고구려에 귀한 도두는 왕의 후대에 충성을 맹세했다. 소신, 폐하를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무렵 도두와 달리 장차 고구려를 정벌하고 동북지역의 패권을 잡겠다는 허황된 야망을 품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준하국의 왕자 으름이었다. 으름은 은밀히 주변 소국들을 돌아다니며 고구려를 치자고 설득했다. 으름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조나국이었다. 으름은 조나국왕을 만나 설득했다. 지금 조나국의 백성들은 고구려가 살기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이 나라를 떠나 고구려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고구려가 더욱 강성해져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킬 마음을 먹는다면 어찌 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여 고구려의 전횡을 막아야만 합니다. 조나국의 왕은 으름의 말을 듣자 위기의식이 들었다. 그대 말이 옳소. 나는 고구려의 신하로 사느니 차라리 조나국의 왕으로 죽겠소. 으름은 일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자 신이 났다. 그렇다면 왕께서 먼저 거병을 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곧이어 다른 나라들을 결집해서 따르겠사옵니다. 귀가 얇은 조나국의 왕은 으름의 약속만 믿고 무작정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쳤다. 조나국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국경에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고 크게 화가 난 태조대왕은 즉시 패자 달가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 그대는 즉시 기병 3천을 이끌고 조나군을 치도록 하시오. 달가는 관나부 출신으로 활을 잘 쏘았는데 특히 마류에서 연속해서 활을 쏘는 능력이 뛰어났다. 태조대왕이 명령을 받은 달가는 즉시 기병을 이끌고 국경으로 내달았다. 달가의 군대가 국경에 도착하자 조나국의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가 이렇게 빨리 대응할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군의 서슬푸른 기세에 싸울 용기를 잃은 조나국 왕은 일단 진영을 만들고 고구려군과 대치한 상태로 으름이 군사들을 모아오기를 기다렸다. 조나군이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자 달가는 군사를 양대로 나누어 선제 공격에 들어갔다. 달가가 앞장서서 달려나오자 조나군의 장수 엄홀이 창을 꺼내들고 앞을 가로막았다. 달가는 다짜고짜 엄홀을 향해 세모창을 날렸다. 엄홀은 몸을 틀어 피한 후 창을 들어 반격했다. 두 사람 모두 곰과 호랑이와 같은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수십 합을 겨루어도 승부가 나지 않자 달가는 진짓 못 이기는 척하고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기사가 오른 엄홀은 맹렬히 달가를 쫓았다. 10여 장을 달렸을까 달가가 갑자기 몸을 틀어 활을 쏘았다. 달가는 주먹부터 내려온 고구려 명궁의 맥을 잇는 궁술의 대가였다. 어느 틈에 날아간 화살은 엄홀의 이마에 꽂혔다. 엄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말에서 떨어져 즉사했다. 장수가 죽자 조나군은 사기가 떨어져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달가가 달아나는 적들을 향해 연달아 활을 쏘아대니 수십 명이 집단처럼 쓰러졌다. 엄홀이 전사하자 겁을 먹은 조나국 왕은 싸울 의욕을 잃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달가는 달아나는 조나국 왕을 겨냥해 활을 쏘았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유성처럼 날아가 정확히 조나국 왕의 오른쪽 어깨에 맞았다. 조나국 왕은 화살을 맞은 충격에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자 고구려 군사들이 굶주린 개들처럼 달려들어 조나국 왕을 포박했다. 한편 조나국 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으름은 충격에 현하지 못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구려군은 훨씬 강했다. 아무리 주변 몇 개의 소국을 설득해 힘을 합친다 해도 고구려의 적수가 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으름은 사태를 관망하기로 했다. 도성으로 압송된 조나국 왕이 태조대왕 앞에 끌려 나왔다. 태조대왕이 꾸짖어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짐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조나국 왕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용서하소서. 제가 어리석어 대국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나국 으름의 꼬임에 넘어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한나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그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더 이상 네 죄를 묻지 않겠다. 태조대왕은 전하국 왕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대사자의 직위를 주어 신하로 거두었다. 이로써 전하국은 고구려의 영토로 흡수되었다. 좌보 물돌이 조심스럽게 왕에게 권했다. 준하국의 왕자 울음이 골칫거리입니다. 이번 일만 해도 배후에는 울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병든 싹은 미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주변에 병해를 퍼뜨릴 것입니다. 태조대왕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펼쳤다. 지금 바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소. 만일 조나국을 복속시킨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준하국을 친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우리를 의심하고 원망할 것이오. 태조대왕은 당장 얼음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경계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얼음은 전하국의 실패를 겁을 삼아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고구려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였으므로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얼음은 생각 끝에 부여를 이용하기로 했다. 부여가 비록 학반영 전투에서 고구려군에게 패한 이후로 세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고구려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얼음은 부여로 사신을 보냈다. 고구려는 당연히 부여를 예로서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공물을 바치지 않으니 무도하다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주변 소국들은 모두 고구려를 원망하고 부여가 다시 일어나 그들을 징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대국에서 천군을 내주신다면 준하국은 길잡이가 되어 견마지로를 타하겠사옵니다. 부여왕은 전하국 사신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했다. 고구려의 눈치를 보며 지낸다는 것은 대부여의 자긍심이 용납지 않는 일이었다. 부여왕은 신하들에게 고구려를 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들은 부여의 대신 서물지는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필시 부여와 고구려를 이간질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얼음의 계약이리라. 서물지는 왕에게 나아가 엎드려 간했다. 얼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을 해봤자 우리에게 이로울 것은 조금도 없사옵니다. 이것은 필시 울음이 어부지리를 노리고 펼치는 이간계이옵니다. 지난날 조나국의 교훈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서물지의 간을 듣고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부여왕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소? 먼저 준하국 사신에게는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구려로 사신을 보내 얼음의 관계를 낱낱이 고하십시오. 그리되면 두 나라 간의 싸움이 벌어질 테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부여왕은 서물지의 계책을 받아들여 얼음의 사신에게 곧 고구려를 치겠다고 안심시켜 돌려보낸 후 고구려로 사신을 보냈다. 부여의 사신을 만나본 태조대왕은 물돌에게 물었다. 얼음 쪽의 동향은 어떠합니까? 얼음은 그동안 은밀히 군사를 양성하고 주변 소국들 중 절반에 가까운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세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부여 사신의 말대로 얼마 전 부여에 군사 동원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다고 하옵니다. 물돌은 이미 준하국의 간자를 보내 얼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조대왕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때가 된 듯하오. 패자 서류는 기병 3,000을 이끌고 가서 얼음을 잡아오도록 하시오. 환나부 패자 서류는 군사를 이끌고 호호탕탕 준하국으로 쳐들어갔다. 한편 부여에서 돌아온 사신의 보고를 들은 얼음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부여가 생각대로만 움직여준다면 부여와의 싸움에서 힘이 빠진 고구려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얼음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고구려 장군 서류는
군사들을 독려해서 쉬지 않고 준하성으로 달렸다. 얼음이 주변 소국들의 거수들을 모아놓고 고구려를 칠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파수병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고구려군이 성박 10여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얼음은 너무 놀라 일어서다 몸을 휘청거렸다. 고구려군이 선수를 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준하국은 실로 위급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얼음은 즉시 날랜 군사를 뽑아 하명했다. 너는 즉시 부위로 달려가 구원을 요청하여라. 그리고 주변 소국의 거수들에게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 구원병을 보내도록 했다. 거수들은 사지에서 벗어난 듯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황급히 성을 빠져나갔다. 얼음은 부에서 구원병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구원병이 올 리가 없었다. 구원군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던 주변 소국의 거수들도 고구려군의 위용을 보고 겁을 먹어 군사를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그제야 얼음은 구원군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구려군은 성을 포위한 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얼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 서륜 화살에 경문을 달아 성 안으로 날렸다. 경문을 읽은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불안에 떨고 있던 백성들은 그제야 고구려군이 성을 포위하고도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만일 울음을 잡아 바치는 자가 있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울음뿐이니 백성들은 해를 입을까 염려하지 말지어다. 준하국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이었다. 경문대로라면 얼음만 잡아다 바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느새 백성들의 눈동자에는 안도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얼음은 백척간뒤에 올라앉아 있는 것처럼 불안했다. 만일 죽음을 각오하고 일전을 불사한다면 승패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줄 것인지가 의문이었다. 이때 장군 풍계가 다급히 뛰어왔다. 성민들이 군사를 해치고 동쪽 성문을 열었습니다. 저들이 이곳에 당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 어서 피하십시오. 풍계는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 얼음도 할 수 없이 그의 뒤를 쫓아 뒷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때 갑자기 양쪽에서 군사들이 뛰어나오더니 칼을 겨누었다. 풍계가 천천히 되돌아왔다. 얼음이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고 물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풍계가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왕자께서만 희생하신다면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듣고 얼음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천하를 품을 뜻을 품었건만 이제 포승에 묶인 꼴이 됐으니 한스러울 따름이다. 풍계는 대꾸도 없이 얼음을 끌고 서류에게 넘기고 항복을 했다. 서류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오로지 지혜로 성을 함락시킨 것이 됐다. 서륜 준하성에 입성한 후에 백성들을 위모했다. 준하성이 안정되자 서륜 얼음을 포박해서 도성으로 돌아왔다. 도성에 도착하자 얼음은 태조대왕이 앞으로 끌려나갔다. 태조대왕은 노기를 띤 채 얼음을 꾸짖었다. 너의 죄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함부로 대국을 기만하고 주변국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천하의 평화를 위협한 죄만으로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얼음은 굽히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라고 한다면 강하지 못한 것이 죄일 뿐입니다. 내 재주가 부족해서 이 지경이 됐으니 그것이 한이 될 따름입니다. 태조대왕은 얼음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비록 적이지만 그 기백은 아까웠다. 주위를 선동해서 난을 일으키는 자들은 능지처참해야 하는 것이 군주로서는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태조대왕은 얼음을 살리고 싶었다. 이 순간에도 꺾이지 않으니 그 기상이 장하구나. 태조대왕은 당하로 내려가서 손수 얼음의 포성을 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너의 당찬 기백이 마음에 든다. 짐과 함께 세상을 품어볼 생각은 없느냐? 얼음은 태조대왕의 아량에 크게 감동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상대를 포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음은 태조대왕을 만난 후 자신이 보름달 앞에서 밝음을 자랑하던 반딧불이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다. 목숨을 다하여 모시겠사옵니다. 얼음은 부끄러움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태조대왕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얼음을 고추가에 봉하고 곁에 두어 조언을 구했다. 태조대왕은 부여왕에게 사신을 보내 치하하고 예물을 내렸다. 이때부터 부여도 고구려에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며 신하국의 예의를 다했다. 주나 조나 양국을 평정한 태조대왕은 동쪽 변경의 책성을 새롭게 보수했다. 책성은 호동왕자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곳으로 말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태조대왕은 책성으로 순행하여 동쪽의 국경을 살피고 서쪽의 한나라로 그 발길을 돌렸다. 서력 9년에 왕망이 한나라를 멸하고 신나라를 세우자 전국 각지에 군웅이 번개했다. 이때 전한 고조 유방의 9대 소년 유수가 남양에서 일어났다. 유수는 하북과 호북으로 세력을 넓히더니 급기야는 곤양에서 왕망의 군대를 격파하고 낙양을 수도로 한나라를 재건했다. 하지만 그 세력 범위가 하북, 호북 섬서를 넘지 못했다. 한 왕조가 재건된 이후에도 각지에서 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유수는 10여 년 동안 전쟁을 벌여 내란을 평정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그가 바로 후한의 세조다. 유수는 어릴 때부터 어질고 겸손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왕이 된 후에도 나라 일에 심혈을 기울여 그 유명을 후세에 남겼다. 후한은 고족들의 힘을 결집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수는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호족들과 혼인을 맺었다. 하지만 왕실과 혼인을 맺은 호족들이 외척이 되어 권세를 더욱 강화하여 나감으로써 오히려 후한 왕조의 독이 됐다. 후한 3대 왕인 유달이 죽고 어린 유조가 등극하자 두태우가 섭정을 하게 됐다. 두태우는 자신의 큰오빠인 두헌을 시중으로 임명하여 군사와 정치의 대권을 장악했다. 이때부터 두씨의 형제들은 요직을 차지하고 조정의 관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나갔다. 희류가 이러하니 신하들은 두씨의 세력을 두려워하며 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 유조 이후에 등극한 유룡 때는 등태우의 세력이 집권했으며 유호 때에는 영우의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계속된 외척들의 발언은 신구 외척들 간의 갈등을 낳았다. 게다가 외척의 전횡으로 꼭두각시처럼 휘둘리던 황제가 성장한 후에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측근인 환관들에게 의지하여 외척들과 대립했다. 이로써 환관들은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됐고 외척과 환관들의 권력 다툼은 끊이지 않게 됐다. 그들의 전횡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다. 그들의 측근은 모두 주 군의 수장직을 차고 앉아 위세를 부리며 백성들의 재물을 탐했다. 권력을 잡은 외척과 환관들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한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본 태조대왕은 드디어 신하들에게 웅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제야 비로소 옛 조선의 땅을 되찾을 기회가 온 것 같소. 이제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군사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하오. 지금 한나라의 정국이 심히 어지럽다 하니 이를 틈타 현도군을 공격한다면 어렵지 않게 요동 땅을 수복할 수 있을 것이오. 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추가 얼음이 나서서 맞장구를 쳤다. 그렇사옵니다. 지금 한주 유조는 외척인 두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사오나 그들의 세력이 워낙 뿌리 깊어서 쉽게 결판이 나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들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으니 현도군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옵니다. 태조대왕은 목도루에게 군사 5천을 주어 예맥당 군사들과 함께 현도를 치게 했다.
목도는 국경을 넘어 현도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6개 현을 점령했다. 이 소식을 들은 현도 태수 경기는 급히 낙양으로 고구려군의 침입을 알리는 한편 2만의 군사를 이끌고 거취성으로 이동했다. 목도는 경기의 군사가 움직였다는 첩보를 받자 진격을 멈추고 후퇴해서 대량 수유역에 진을 쳤다. 경기는 일단 거취성으로 들어가서 군사들을 쉬게 한 후 척후병을 보내 고구려 군영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다. 경기는 고구려군이 대량 수유역에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장군들을 모아 의논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우리의 위선을 보고 겁이 나서 대량수까지 달아났구나. 우리도 강을 건너 저들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군사 호계가 신중하게 말했다. 병법에서는 도하가 제일 위험한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 앞에 진영만 세우고 기다리면 고구려군도 별 수 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저들의 4배의 군사를 갖고도 싸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겁쟁이라고 하지를 않겠느냐? 약간의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보다 수가 월등히 많으니 강을 건너 고구려군을 쳐야 한다. 경기는 말을 마치고 부장들을 시켜 부교와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강 건너에서 한군들이 부산하게 뗏목을 만드는 것을 보고 고구려 부장 평선이 목도루에게 말했다. 한군이 기어이 강을 건널 모양입니다. 저들의 기세가 흉악하고 워낙 군사의 쇠요가 많으니 큰일이 아닙니까? 목도루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자고로 강을 건널 때는 큰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내가 보아하니 경기는 공을 세우고 싶어 안달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이 강을 거의 건너왔을 때 우리는 포차로 돌을 날리고 불화살로 공격한다. 그래도 저들이 군사의 수가 많음만 믿고 계속 상륙작전을 시도하면 궁수대를 동원해서 화살비를 내리면 될 것이다. 목도는 말을 마치고 군사들에게 돌과 불화살을 준비시켰다. 며칠 후 부교가 준비되자 경기 2만 군사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선두의 뗏목이 강기슭에 닿을 무렵이었다. 그간 잠잠하던 강 건너 고구려 진영에서 표시가 쏘아 올려지더니 곧이어 바윗돌과 불화살이 날기 시작했다. 바윗돌과 불화살은 부교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한군들에게 우박처럼 떨어졌다. 채 1시간도 안 돼 수천 명의 한군이 돌과 화살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졌다. 그나마 살아남았던 군사들도 화살을 피하다가 그대로 시퍼런 강물에 빠져 수중고온이 되었다. 한나라 군사 호계가 애달퍼서 경기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참다 못해 호계가 말문을 열었다. 장군님, 고구려군의 반격이 대단합니다. 이러다 아군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군사를 물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버럭 소리쳤다. 너 같은 겁쟁이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한단 말이냐? 이 고구려군이 저렇게 활을 쏘아대면 곧 화살이 떨어질 것이야. 그러니 계속 군사들을 내보내라. 호계가 고개를 들어 경기를 바라보니 저승사자 같았다. 어쨌든 상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호계는 하는 수 없이 우물쭈물하는 군사들을 채찍으로 후려치며 강물 속으로 떠밀어 넣었다. 2시간이나 흘렀으니까 고구려 진영에서는 드디어 화살이 떨어졌는지 화살이 삐엄삐엄 날았다. 경기가 크게 웃으며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이제 고구려군의 화살도 바닥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 틈을 놓치지 말고 강을 건너 진격하면 고구려군은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야. 자, 모두 진격하라! 수많은 군사를 중매 구렁텅이에 쳐넣은 경기의 위층은 마치 흡혈 위의 괴성 같았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한군은 북을 치고 함성을 울리며 강을 건넜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평선이 초조해서 목도루에게 물었다. 지금 우리는 화살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계속 강을 건너오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장군 같았으면 도하작전에서 군사를 대거 이루면 군사를 물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경기는 보통 상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근 5,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오니 화살마저 떨어진 고구려군은 사실 별 방법이 없었다. 맞서서 싸우면 고구려군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었다. 목도는 하는 수 없이 퇴강 명령을 내렸다. 목도는 노약병을 먼저 후퇴시키고 친히 후위에서 정예병을 거느리고 질서정연하게 물러났다. 군사를 끌고 강을 건넌 경기는 고구려 군사들이 규율 있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더니 계속 추격할 생각이 없어졌다. 경기는 군사 호계를 불러 다시 강을 건너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호계는 깜짝 놀랐다. 아니, 우리가 병사 5,000이나 희생하고 간신히 강을 건너왔는데 왜 여기서 군사를 물립니까? 후퇴하는 고구려군을 계속 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저들이 퇴각하는 모습을 보아라. 질서가 정연하지 않느냐? 만약에 숲길에 매복이라도 시켜놓았다면 우리는 모두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 아니겠느냐? 호계가 진저리 치면서 다시 물었다. 그러면 숱한 희생을 무릅쓰고 강을 건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강을 건넜다. 이제 고구려군은 멀리 도망갔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비록 군사를 약간 잃었다고는 하나 승리한 것과 진배가 없다. 경기는 군사를 수습해서 성전가를 부르며 한나라로 돌아갔다. 출연 황원, 송두석, 정기항, 이윤선, 황일청, 김익태, 박영화, 문선희, 장주영, 김병학, 이은주, 변종필, 이재웅, 신찬혁,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12부 두로가 왕을 죽이다 편이었습니다.